어, 자, 4주차 이제 세 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이 이야기는 지난번에 그 말의 중요성에 있어서 이 결처보온을 예를 들어서 이제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오늘 얘기는 이제 그 이야기보다도 오늘은 이제 스토리텔링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지금 자신의 관점에서 이제 주제를 한번 찾아보라. 이제 앞 시간에서도 이제 이야기를 했지만, 그 이야기라고 하는 것은 결국 어, 이야기를, 이야기로서 머무르게 하지 않고, 우리들의 얘기로, 나의 얘기로 가져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가 주제를 찾아가는 어떤 과정도 결국 자신의 관점으로 주제를 찾아갈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결초보원인데, 풀을 엮어서 은혜를 갚다라고 하는 어떤 주제이잖아요. 이제 다들 이제 잘 알고 있는데, 여기서 보면은 이제 풀을 엮어서 은혜를 갚다라고 하는 것에는 두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는 은혜를 갚는 것이고, 하나는 효에 대한 부분이에요. 효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효를 우리가 할 때, 어기지 않는 것을 이제 무위에 대한 어김이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게 이제 논어에서 효의 가장 중심된 그 가치로 이야기해요. 즉, 부모님의 말씀을 어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여기에서 보면 이제 부모님의 말씀을 어기지 않는 것에서 어떤 말씀을 어기지 않아야 할 것인가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먼저 효에 대해서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 보면은 이제 효자, 이제 종, 치명, 부종, 남명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자, 효자, 효에 대해서 한번, 예전에 이제 예전이 아니라 이제 심청전 다들 알죠? 이제 심청전에서 주제가 뭐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 효다 이렇게 다들 이야기를 하고 우리도 그렇게 다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효라고 하는 어떤 부분으로 심청전을 이제 본다면, 예전에 이제 학회에서 우리가 이제 토론이 펼쳐졌는데, 그게 뭐냐면 심청전의 어떤 소설적 그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심청이 임당수의 물에 폭 빠졌을 때 자신의 몸을 버려서 부모를 위하는 마음이 이제 극대화되는 그 이제 클라이막스의 부분에서 이 심청전은 끝이 났어야 소설로서의 가치가 있다, 이런 얘기들을 이제 학교에서 발표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우리가 이제 한문학, 그러니까 한문학을 한 사람들은 그것이 아니다. 이 하나의 어떤 그 소설이든지 작품을 우리가 주제를 놓고 봤을 때, 이 주제는 결국 그 시대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효에 대한 어떤 그 시대적 가치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자, 효를 이야기할 때 효의 첫 번째 효지시야는 뭐라고 하는, 효경에 이제 뭐라고 하느냐면 신체 발부 수지 부모야. 신체 발부는 수지 부모입니다. 그러니까 그 신체 발부는 수지 부모이기 때문에 부모께서 주셨기 때문에 불감해상이 효지시, 훼손하지 않는 것이 효의 시작이다 했거든요. 그리고 효의 마지막을 이야기하면서 입신행도 했습니다. 입신, 몸을 세워가지고 행도, 도를 행해가지고 양명어 후세입니다. 양명어 후세예요. 내 이름을 후세에 알리는 겁니다. 부모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는 것도 있고, 내 이름을 알리는 것이 그 부끄러운 쪽의 이름을 알리는 것은 당연히 아니겠죠. 이제 그래서 내 이름을 알리는 것이 효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효의 시작은 부모께서 물려주신 이 몸을 잘 간수하는 것이고, 효의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입신행도입니다.
몸을 세워서, 그러니까 반듯한 사람이 되어서 도를 행하는 것이죠. 바른 길을 가는 거죠. 그리고 뭡니까? 양명의 후세, 세상에 내 이름을 알리고 부모의 이름을 부끄럽게 하지 않는 것. 이게 효의 마지막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그렇다면 이 심청전이 효가 주제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심청이 물에 빠졌을 때 그게 효입니까? 물에 빠져서 내 몸을 죽여서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해주는 것이 효입니까? 그죠? 그래서 부모께서 물려주신 몸을 잘 간수하는 것이 효의 시작이다라고 했다면, 심청이는 효를 행한 겁니까? 행하지 않은 겁니까? 행하지 않은 거죠. 자신의 몸을 버렸기 때문에. 자, 거꾸로 아버지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아버지 입장에서 신봉사가 딸이 자신의 몸을 버려서 내가 눈을 뜬다. 뜨고 싶겠어요? 뜨고 싶겠습니까? 그죠? 이 세상의 어느 부모도 자식의 목숨과 내 눈 뜨는 것을 바꾸지 않을 겁니다. 자하라고 하는, 공자의 제자 중에 자하라고 하는 사람이 이 자식을 잃고 난 뒤에, 먼저 보내고 난 뒤에 눈을 잃었다 하거든요. 그 자식을 잃은 슬픔, 쌍명지통, 이렇게 해서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슬픔을 우리는 자식을 잃은 슬픔이라 하거든요. 그래서 자식을 잃은 슬픔에 오히려 자하는 눈을 멀게 됐는데, 심청전에서 신봉사가 자신의 눈을 뜨기 위해서 심청이를 죽였다? 용납이 되는 겁니까? 안 되죠. 예. 부모의 입장도 그렇고, 당시의 풍습도 그렇고, 관습도 그렇고, 이제 유습도 그렇고, 가치관도 그렇고, 용납이 되지 않는 겁니다. 이 효라고 하는 부분을 놓고 봤을 때. 그래서 이제 뭐 심청전 이야기로 들어가면, 심청전에서 신봉사가 심청이 죽고 난 이후에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까? 아니잖아요. 가진 어려움, 가진 힘든 과정을 겪으면서 지내게 되죠. 눈을 뜨지도 못하고, 딸을 잃었는데도 눈을 못 떠요. 눈을 뜨지 않게 하겠죠. 왜? 자식을 지키지 못해요. 하늘의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도 자식을 눈을 못 뜨게 하겠죠. 자,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심청이 연꽃에서 올라와서 어떻게 돼요? 연꽃에서 이제 올라와서 왕비가 되죠. 왕비가 된 이후에 이 장인들을 위한 잔치를 이제 열게 됩니다. 아버지를 찾아가서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하는 것도 있을 텐데, 왜 굳이 아버지 보고 눈먼 장님인 아버지가 딸을 만나러 오도록 했을까? 이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모든 어떤 그 이야기, 스토리라고 하는 것은 작가의 어떤 의도가 있는 거죠. 왜 오도록 했을까? 그것은 바로 자식을 먼저 보낸 이 부모의 슬픔, 부모로서 이제 슬픔도 있지만, 자식을 잃은, 나를 위해서 죽은 아이에 대한 최소한의 어떤 모습을 바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어찌됐든, 그런 말을 해요. 저한테 저 질문을, 왜, 심청이는 불효녀예요. 왜? 지가 가가지고, 심청이 가서 아버지를 만나가지고 눈을 뜨게 하면 가장 편할 텐데, 눈먼 아버지 보고 그 모진 어려움을 겪어가면서 오라고 왜 했나요? 이런 질문을 해요. 여러분들도 그런 질문 하겠죠? 자, 그랬을 때, 이제 바로 그겁니다. 내가 이제 효경을 읽어본 나로서는 바로 그겁니다. 심청전이 효를 주제로 하고 있다는 것과,
또 이 효에 대한 가치들을 전달하려고, 그 시대적 가치를 전달하려고 하기 위해서 지어진 것이다 라고, 쓰여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심봉사가 어려움을 겪어서 이제 이 심청이를 찾아왔을 때, 왕비가 된 심청이를 찾아온 거죠. 그때 눈이 딱 뜬 아버지라고 하는 딸의 음성을 듣고 눈이 탁 뜨여지죠. 아버지라고 하는 딸이 살아있어요. 그죠? 근데 그 딸이 지위가 뭡니까? 왕비예요. 양명의 후세. 입신행도 양명의 후세입니다. 입신, 몸을 세워서, 행도, 도를 행하는 거죠. 그리고 양명의 후세, 이름을 떨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효의 마지막이 되잖아요. 내 몸을 버리지 않는 것. 그죠? 신체 발부는 수지 부모. 신체 발부는 수지 부모. 부모께서 주신 것이다. 불감회상. 훼손하지 않는 것이 효지시야. 효의 시작이고, 효의 마지막은 뭐냐면 입신행도. 그죠? 양명의 후세. 이거예요. 그러니까 왕비가 된 딸. 이 양명의 후세. 양명이죠. 이 이름을 떨친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딸이 살아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은 불감회상, 자신의 몸을 훼손하지 아니한 것이고, 왕비가 된 것은 뭡니까? 이름을 떨친 거죠. 그 두 개 다 완성이 된 겁니다. 효의 시작과 효의 마지막이 완성이 된 거죠. 그러니 이제 눈이 탁 뜨여진 거죠. 아버지라고 했을 때 신봉사가 눈을 딱 뜨는 거죠. 부모의 역할을 한 것이고, 자식은 효를 행한 겁니다. 효를 행한 것이고, 부모는 부모의 사랑을 자식에게 준 것이죠. 이제 그러니 효와 자, 사랑할 자자라고 하는 효와 자의 의미가 바로 이 심청전 속에 담겨 있는 겁니다. 이제 그런 가치들이 담겨 있기 때문에 심청전이 당시에 지어졌는 것이고, 당시에도 이제 여러 사람들이 읽도록 이제 되는 것이지, 단순히 재미로 소설의 클라이막스 극적 어떤 의미들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놓고 봤을 때 우리가 자신의 관점에서 주제를 찾아야 되는 어떤 부분들도 있지만 허무맹랑하게 찾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이야기 속에서 주제가 될 만한 것을 내가 찾는 눈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고, 그 눈을 키우기 위해서는 내가 좀 더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고, 좀 더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고, 사색을 해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런 사색의 순간 이 깊어지게 되면 문제에 좀 더 안착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문제를 찾아가고 주제를 찾아가는 그런 노력들이 있어야 되겠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관점을 이렇게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 줍니다. 자, 결처부원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춘추 시대에 진나라 위무자가 있었다. 그는 평소 전쟁터에 나갈 때면 위가 첫째 아들이죠. 둘째 아들인 위기, 두 아들을 불러놓고 자기가 죽거든 사랑하는 조희라는 첩을 재가를 시켜줘라. 그죠? 제 시집을 보내줘라. 라고 이제 평소에 이야기를 해요. 평소에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막상 병들어서 이제 죽을 때가 되자 조희를 자기와 함께 묻어달라고 유언을 합니다. 그러자 이제 이 위가가 아버지의 유언을 따르려 하지 않았어요. 이제 첫째 아들인 위가는 생각이 달랐던 것이죠. 그런데 둘째 아들인 이 위기는 아버지의 마지막 말씀이기 때문에, 유언이기 때문에 이 마지막 말씀을 따라야 된다.
아까 이야기했죠. 효는 무기, 어기지 않는 거. 그죠? 어기지 않는 거라 했어요. 효라고 하는 것은 부모의 말씀을 어기지 않는 거였어요. 그런데 자, 어기지 않는 부분에서 놓고 본다면 바로 이 마지막 말씀인 순장을 시켜야 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순장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장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 벼슬, 그러니까 저기 아주 권력이 높은 사람들이 죽을 때 평소 그 사람이 소장하고 있던 모든 것들을 함께 묻는 것이죠. 거기 속에 이제 사람도, 당시에 이제 그 종이라고 하는 부리는 사람의 경우에도 다 이제 소유물의 형태로 들어가기 때문에 말이든지 이제 사람이든지 그 다음에 자기가 평소에 먹던 그릇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이 다 뭡니까? 무덤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무덤에 묻히는 거죠. 그래야 이제 저 세상에 가서 이 세상처럼 내세를 믿는 겁니다. 저 세상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저 세상에 갔을 때, 이 세상에 있을 때 내가 누리던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가서 저 세상에서 그대로 행하는 겁니다. 이제 그런 어떤 관념이 있었기 때문에, 이 당시 순장제에서는 첩의 경우에는 남편이 죽을 때 따라서 이제 묻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에 또 하나 이제 첩과 실의 관계입니다. 정실, 후실이라고 하는 첩과 실의 관계인데, 과거로부터 이제 첩의 경우에는 결혼을 하지 않고 사는 사람을 첩이라 하죠. 결혼을 하고 사는 사람을 실이라고 합니다. 먼저 결혼한 사람을 정실, 나중에 결혼한 사람을 후실, 그러나 결혼을 한 겁니다. 실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이 실의 경우에는 자신의 아이덴티티, 즉 자기 주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남편이 죽어도 나는 나로서 오롯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따라 죽지 않아요. 근데 첩의 경우에는 사회적인 어떤 그 인정이 허락이 되지 않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하나의 어떤 개체로 인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첩의 경우에는 소유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순장제에서는 첩은 남편을 따라서 묻히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는 겁니다. 이 살아있는 동안에도 첩의 경우에는 이 실의 경우에는 사회적인 어떤 그 시스템 속에서 보호를 받게 되죠. 하나의 어떤 아내로서 보호를 받게 됩니다. 법적 보호, 이 개체로서, 아내로서의 어떤 주체적인 보호를 받게 되는데, 첩의 경우에는 사회적 제도로서의 어떤 보호망 속에서 놓여지지 않게 됩니다. 즉, 내팽개치게 되겠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남편이 자기를 사랑하지 않게 되면 쓰일모가 없게 되는 이제 그런 경우가 생기게 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남편의 사랑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남편의 사랑이 곧 생명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남편의 사랑이 자기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첩의 경우에서는 노력을 하는 거죠. 자, 이런 어떤 그 시대적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것을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이야기처럼 위가의 경우에는, 자, 조희라고 하는 첩은 이 맏아들과 둘째 아들, 이 아들이 아버지의 유언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느냐에 따라 가지고 재가를 갈 수 있느냐 아니면은 죽느냐, 그러니까 재가를 가느냐 아니면 무덤 속으로 가느냐, 이게 결정이 나는 겁니다. 아주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누가 결정합니까? 맏아들이 결정하는 거죠. 이 위가라고 하는 이 맏아들이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조이는 죽느냐 사느냐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 위가가 어떤 결정을 하느냐면, 아버지께서는 평상시에 이 여자를, 첩을 시집 보내주라고 유언을 했으니 임종 때 말씀은 정신이 혼미해서 하신 말씀일 것이다. 효자는 정신이 맑을 때의 명령을 따르고 어지러울 때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법조문을 이제 판단하는 것도 판사가 이제 판단을 하는 거잖아요. 이제 그것처럼 이 아들이 물론 부모의 말씀을 어기지 않는 것이 효다라고 했지만 부모의 말씀 중에서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즉 치명, 평소에 정신이 온전했을 때 하셨던 말씀을 우리가 치명이라고 보고, 이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을 난명, 어지러운 말씀, 그러니까 이제 바른 생각이 없는 말씀이라고 이렇게 이 위관은 판단한 거죠. 자, 그래서 치명을 따르는 것이 옳다. 판서가 이제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법조문을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어떤 부분들인 것처럼 이 위관은 그렇게 아버지의 말씀을 치명, 좋은 말씀, 평소에 온전했을 때의 말씀으로 따르자라고 해서 이 동생을 설득을 시킵니다. 그리고는 순장을 이제 그러니까 이 장사를 지내고 장사를 지낸 후에 바로 이 조희라고 하는 첩을 시집을 보내줍니다. 개가를 보내줘요. 이제 자유롭게 저기 보내는 거죠. 요게 이제 앞에 얘기입니다. 첫 번째 얘기. 자, 두 번째 얘기는 바로 이제 진나라, 진시황이 세웠던 이 진나라하고 춘추시대의 이 진나라, 위가가 속한 나라가 요 진짜죠. 이 진짜를 쓰는 진나라라면, 이제 나중에 이 위가가 진나라, 진시황 이 진짜를 가지고 있는 나라와 이제 전쟁을 하면서 지게 됩니다. 져서 이제 도망을 가는데, 도망을 갈 때 바로 누가 나타나냐면 이 조희라고 하는 제가를 시켜준 이 첩이죠. 아버지의 첩이죠. 이 조희의 돌아가신 아버지입니다. 돌아가신 아버지가 나타납니다. 왜 나타났을까요? 자기의 딸을 죽이지 않고 시집을 보내줬으니까, 살려줬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 귀신이 나타나서 그 위가에게 은혜를 갚는 것이 바로 결초, 풀을 묶어주는 겁니다. 자, 이게 바로 결초보온이라고 하는 이야기에서의 우리가 주제라고 생각했었던, 평소의 주제라고 생각했었던 결초보온의 이제 주제입니다. 자, 이번 수업에서 저희 얘기, 이제 나의 얘기를 듣고 앞의 얘기와 뒤의 얘기가 다르죠? 앞의 얘기는 어떻게 보면 일에 대해서 원인에 해당되는 부분이라면, 뒤에 풀을 엮었던 것은 결과에 대한 어떤 부분입니다. 결과가 나타나기까지 이 원인에 해당되는 부분에서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제 내가 주목하는 것도 바로 그 부분이에요. 과연 결초보온이 은혜 갚는 거냐, 은혜 갚는 것이 주제냐, 아니라는 겁니다. 은혜를 갚는 것은 결과로 나타나는 것일 뿐이고,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뭐냐? 뭡니까? 말을 잘 알아야 되는 거죠. 상대의 말을 잘 이해하는 겁니다. 어떤 말을 이해할 거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글에 있어서, 이 이야기에 있어서 가장 중심된 의미다라고 보여지는 것이죠. 자, 그래서 방금처럼 내가 이 주제는 이 결초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아니라 바로 뭡니까? 치명과 난명이라고 하는 이 치명, 상대가 이야기하는 이야기 중에서 우리가 핵심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자라고 하는 것이죠. 이 핵심 파악은 어떤 겁니까? 너와 내가 함께 오롯이 이제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핵심인 거죠. 이야기, 주제죠. 그리고 우리가 잘못 이해를 상대의 얘기를 잘못 이해해버리면 상대도 죽이고 나도 죽이는 그런 결과가 올 수도 있고, 내가 상대를 죽여서 이득을 취하는 이런 부정적인 어떤 부분들도 생기게 되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가장 잘 취해야 되는 것은 어떤 걸까요?
상대도 살리고 나도 사는 이런 판단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그 판단을 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바로 말을 잘 알아듣는 그 부분들을 이제 생각을 해야 되겠다라는 이제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토리 이야기를 읽을 때, 글을 읽을 때 여러분들의 관점을 잘 생각해서 이야기를 읽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4주차에 있어서 꼭 명확하게 여러분들한테 전하고 싶은 메시지, 이제 그 강의의 주제는 뭐냐? 바로 이제 스토리를 자신의 관점에서 이 스토리를 해석하고 만들어 나가자라고 하는 것이고, 이 스토리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관점에서 이렇게 해석되어질 수 있고 또 다양한 어떤 부분으로 확장될 수 있다. 그래서 내가 만든 주제에 따라서 이 스토리는 또 새롭게 만들어질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글을 잘 이해하고 글의 주제를 잘 파악하고 또 자신의 관점에서 이 주제를 글을 또 엮어 나가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여겨집니다. 여기까지 나아가면 좋지만 우선적으로 여러분들 이런 이야기죠. 재밌었니? 글이 어떠냐? 또는 영화가 어땠냐? 이렇게 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재밌었다? 단순히 재밌었다? 재밌던데? 이렇게 합니까? 아니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랬을 때 내가 질문을 이렇게 던지죠. 글이 어떻더냐? 라고 했을 때 재밌던데요? 라고 하면 어떤 내용이 재밌더냐? 어떤 부분이 재밌더냐? 그 부분, 재밌었던 그 부분은 글의 전개에 있어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그것이 주제와 어떤 상관성을 지니고 있느냐? 라고 하는 부분들로서 내가 질문을 여러분들한테 던지고 싶어요. 그래서 방금 내가 던진 이 질문처럼 재밌었으면은 왜 재밌었는지, 어떤 부분이 재밌었는지, 어떤 부분들이 글의 전개 속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인지, 그죠? 그것이 주제와 어떤 상관성을 지니고 있는 것인지 라고 하는 부분들을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글을 읽든가 영화를 보든가 모든 것들을 할 때 여러분들은 키워드, 메시지 여러 가지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글을 읽고 영화를 보고 생각을 해 나가기 바랍니다. 생각을 다시 생각하기라고 하는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좀 더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4주차 수업을 요 스토리와 텔링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공부가 잘 됐습니까? 공부가 잘 되었으면 좋겠고, 자, 그러면 다음 주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납시다.